현재 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후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건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머전시에서는 네. 대형주들이 좀 대거 포진되어 있어요. 시장이 이러니까 눈에 띄는 종목들도 대형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철강, 그 안에서 현대제철을 꼽아보겠습니다. 포스코는 저희가 해봤었고 그래서 현대제철을 보니까 가격이 좀 그래도 고점 대비 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제철의 주가는 이제 3월 달에 그 폭락 이전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흐름 그동안 어땠는지 왜 많이 못 갔는지 좀 짚어주세요. 일단 뭐 철강 관련돼서 많이 철강주들이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못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뭐 중국이 워낙 이제 철강 공장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물량들이 좀 있었고 연초에는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베트남에서도 이제 철강업을 진출하면서 뭐 좀 더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 수요는 없는데 자꾸 공급만 늘어나는 사이드가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좀 많이 컸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반등이 한 8월 중에 한번 나오다가 다시 부러졌다가 지금 11월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백신 개발 관련된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는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급이 초반에는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전환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스코 이야기하면서 용광로가 달궈지고 있어요 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제가 리포트를 좀 살펴봤더니 현대제철에서는 단가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진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단가가 올랐는데 마진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가격도 올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분보다는 지금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단에서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면 결국에는 뭐 그동안 재고들이 금방 소진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부분에서 가격이 좀 먼저 시장 가격이 먼저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뭐 2021년도를 예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상을 할 때 수요 대비 공급의 증가폭이 제한적이다. 뭐 일단 그 철강 회사를 갑자기 막 지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결국엔 세계 철강협회가 발표한 기사가 좀 약간 트리거가 된 것 같긴 한데 2021년 세계 철강 수요가 한 7천만 톤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큰 국가들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오히려 공급량은 한 2,400만 톤 정도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러면 철강이 되게 부족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뭐 철강의 가장 기본인 열연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 뭐 한 급격히 한 7%까지 올라오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철강 가격이 상승세가 좀 가파르면서 결국에 이제 예전에 석유화학이 돌아 올라올 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올라온 거랑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현재도 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업종 단위로 봤을 때에도 철강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그럼 철강주 내년 상반기까지 갖고 있어도 될지 사실 종목을 사려고 했더니 다 올라버렸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안 갔는데 없는 종목은 다 올라버렸어요. 철강주는 아직 올랐다라고 말하기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종목을 사도 괜찮을까요? 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비싸게 산 거고요. 예, 안 갖고 네. 있는 거는 너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못 사는 건데. 네. 일단 뭐 저는 갖고 계시다고 하면 굳이 뭐 팔 이유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대제철의 뭐 PBR을 보더라도 사실은 0.25배 수준이니까 사실은 청산 가격의 4분의 1 정도니까 충분히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 뭐 가치주들이 제자리 찾기 정도라고 보시면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45,000원 정도까지, 45,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을 지금 주봉 보여드리다가 월봉을 보여드리면 사실은 뭐 거의 2019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한 번도 못 올라왔던 자리가 이제 한 5만 원대였는데 그 근처까지는 한번 반등은 나오지 않겠나. 일단은 뭐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요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으로는 충분히 한번 거의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매수 가격은 35,000원에서 가능하고 목표 주가는 4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핫한 섹터고요. 뭐 증시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 종목군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죠. 미래세대우입니다. 증시 호황이에요 라는 말로 모든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강세장에서 안전한 투자처가 증권주? 금융주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강세장이라는 게 결국엔 경기가 돌아설 좋고, 거, 네. 뭐 바닥에서 돌아서든 돌아선다는 그 기대감이고, 그러면 결국엔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가 좀 그러니까 실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좀 나오죠. 시장 금리가. 그러면 결국엔 금리가 올라가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거는 화재 관련된 이제 보험 관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은행주들도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사실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 미래세대우 같은 이런 대형 증권사들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는 시장이 강세장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막대하게 늘어났다는 부분이고요.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개인들의 참여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뭐 저 PBR 구간에 들어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베팅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철강주들도 뭐 PBR이 워낙 낮았지만 네. 지금 뭐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다 지금 PBR이 1배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 0.8배수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결국에는 뭐 경제 활성화가 되면 뭐 수익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금융주, 증권주 사실 저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찾아보니까 오르긴 하더라도 오르다가도 떨어질 때 몇 년째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신 투자자분도 많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 보일까요? 근데 뭐 그닥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융주는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금융주는 규제 산업입니다. 대부분. 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많이 벌게 되면 좀 제재를 수수도, 가하게 네.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나마 조금 규제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데가 증권사긴 한데 최근에 이제 결국엔 그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 워낙 또 주가가 싸고 그게 이제 가장 그게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요. 일 거래 대금이 제가 이제 증권회사 한 15년 넘게 가까이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한 6조, 5조, 6조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5조 때까지 일 거래 대금이. 근데 좀 많으면 한 10조, 12조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조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거래 대금 자체가 한 2배 이상 올랐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각 회사, 증권회사마다 사실은 리테일 사업부가 좀 적자 폭을 키우는 뭐 수익에 기여를 못한다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뭐 다른 증권사들도 뭐 지점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리테일 사업부가 오히려 수익을 좀 더 창출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았던 사업부가 올라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전 사업부가 골고루 다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당분간 증권사들의 실적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같이 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세대우 가격 전략을 들어볼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증권주 안에서 상황실 종목으로 뭘 고를까 고민했던 게 뭐 키움증권도 좋고요. 네. NH투자증권도 좋고 미래세대우도 좋고 다 좋아서 뭐 하나 고르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도 괜찮을지 이 미래세대우 가격 전략과 증권주에 대한 투자 전략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키움증권은 좀 선두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지금 맞아요. 현재 시장 상황이랑 딱 알맞는 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 같은 이제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뭐 주식 말고도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채권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상승폭은 좀 둔화될 수 있지만 뭐 결국에는 시장이 좋으면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은 뭐 흐름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래에셋대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한 10,000원까지 올라와서 지금 최근에 보신 분들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제가 월봉을 펼쳐놨는데 뭐 거의 주가는 아직 이제 바닥에서 고개 드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PBR이 한 0.65배 정도 수준인데 한 0.8배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면 한 12만2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상승은 가능하겠다, 보수적으로 봐도.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로 좀 생각하시고 네. 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을 1차 목표가라면은 좀 더 길게 봐도 괜찮죠? 뭐 12,000원 가고 나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요 증시 호황 열풍 때문에 오늘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오늘 상황실의 가장 큰 주인공입니다. ST팜 볼게요. 지금 상한가 거래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mRNA, 메신저 RNA, 그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절었던 mRNA 부족 사태로 ST팜이 오늘 급등하다 결국 상한가를 갔는데 화이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료 수급이 힘들다. 그래서 다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mRNA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 어제 부족하다고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죠. 네. 예. 화이자에서 이제 올해 이제 생산할 물량을 다 못 만들 것 같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적은 원래 이제 백신 접종을 할 예상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 공급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결국엔 그걸 찾다 보니 수혜주가 ST팜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화이자에 직접 납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지금 뭐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화이자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엔테크 공동 개발한 회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mRNA 그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신 재료를.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생산하기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이제 뭐 매번 발음도 힘들고 내용도 어려운데 네. mRNA 좀 저도 리포트를 보면서 되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mRNA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핵심 효소가 필요한데 네. T3, T7 같은 효소가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단백질로 만드는 조성 물질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두 요소가 이제 mRNA 백신을 생산하는데 생산 효율이라든지 경제성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효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ST팜이 이 효소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ST팜이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술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급량을 갑자기 확 늘리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RNA가 화이자에도 들어가지만 모더나 백신에서도 쓰여요. 그만큼 수요는 많을 텐데 지금 국내에서 mRNA 관련주로는 ST팜이 대장 역할하는 것 같고 ST팜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같은 계열사인 동아소시홀딩스도 오르고, 제가 또 막 뉴스를 서칭해 보니까 mRNA 관련해서 한미바이오도 또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미약품 쪽으로 또 ST팜을 살 수 없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뭐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CMO 관련해서 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올릭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mRNA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니까 RNA 관련 종목이라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히려 이제 모더나가 또 얘기가 나오면 또 이제 뭐 파미셀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런 네.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ST팜이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mRNA를 미리그램이면 굉장히 작죠. 네. 1mg당? 예, 1mg당 1,500달러입니다. 이게. 예, 그럼 굉장히 작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실은 되게 가격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월 50mg 생산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5,000mg까지 한 100배 정도 늘릴 예정이 있고요. 수주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늘릴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지금 ST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주가는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좀 먼저 선반영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ST팜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 일을 쳤네요. 네.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ST팜,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매수는 힘들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에 파는 게 좀 좋을지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미 그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에 나온 목표가는 다 넘었었습니다. 지금 네. 대부분 8만 원대 후반 정도였는데 넘어선 상황이고, 결국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제 추후에 이제 백신이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더 추가적인 물량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더 갈 가능성은 높은데, 일단은 지금 오늘 상한가에 뭐 자리량은 많지 않지만 상한가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 정도 업사이드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뭐 한번 12만 원까지는 한번 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이렇게 고가를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의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건 사실은 어렵죠. 좀 의미는 없고요. 네. 버블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기대감이 어디까지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기에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 ST팜이 이렇게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한 12만 원 선의 선 정도 가면 한번 조정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2조 가까이로 늘어났고요. 오늘 차트를 보면은 살짝 꺾일 때 다시 올라가, 꺾일 때 다시 올라가는데 그 가격대에서 쫓아가신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우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 대표 종목 다 이야기했는데 카카오 이야기 안 하면 또 시원섭섭하니까 코스피가 가는데 카카오도 봐야 되겠죠. 상황실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이건희 사장님은 무엇으로 보세요? 성장성이죠, 결국에는. 성장성. 예,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동안 이제 펼쳐놨던 모든 사업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이 올라오면서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한 뭐 증명을 했다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지금 카카오뱅크 관련돼서 상장 이슈가 또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뭐 전 국민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님도 열심히 잘 저희 쓰시니까, 엄마 아빠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 기반,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전 국민이 다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되게 쉽죠. 그래서 증권도 진출했고, 뭐 일단 은행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장외에서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우리나라 은행 3대 은행 지주사 합친 것보다 더 비싸죠. 아, 그래요? 예, 그런 걸 보면 뭐 그만큼 그 파워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파워는 있는데 먼저 올랐었잖아요.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카카오랑 네이버의 상승이 3월 이후에 또 언택트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후발주자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카카오와 네이버의 신고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카카오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 것만 안 가는 것 같다. 제 주변 사람들도 카카오 예. 계속 여쭤보더라고요. 8월 이후에 계속 이제 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오늘 올랐다고 해도 8월 신고가가 42만 원이 넘었었기 때문에 네. 아직도 본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텐데 네. 사실은 연초 가격 이후에 조정하고 나서 재상승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성장주들이 먼저 가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경기순환주라든지 가치주들이 좀 많이 빠졌던 저평가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당분간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내년 연초 정도 되면 결국에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다시 또 활발해질 때 또 다시 한번 가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은 숨고르기를 잘하고 조정도 잘 받고 오늘 들어 올리면서 사실은 뭐 주봉상으로는 굉장히 모양을 이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흔히 뭐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급등 종목들이지만 뭐 사실은 주가는 좀 빠질 때 살 걸 고민하고 올라갈 때는 팔 걸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8월 이후로 네이버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수익률이 5.31%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수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는 5% 넘게 빠졌고 카카오도 비슷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먼저 갔다가 가치주에게 패턴 이어받았다가 내년에 다시 성장주가 상승한다면 그때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은님께서 카카오 드디어 수익 중인데 아직 팔긴 이르겠죠? 라고 했는데 이분에게는 팔지 말라고 할까요? 파시면 안 되죠. 이제 다시 스타트하려고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네. 본인들의 차례를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쫓아다니시면 이도저도 아니고요. 예, 이도저도 안 되고 사실은 팔고 나서 여기로 갔는데 그게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게 강세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신고가 부근에 있는 분들 구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실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